저는 지금 이 시간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깍두기로 법제처. 간단해서 여기다 끼웠는데, 원래 법제처가 여기 세종이 누가 뭐래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백년지대계라고 보통 부르죠.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100년의 미래를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참 교육 어렵죠? 막상 해보니까. 근데 최근에 어쨌든 교육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꽤 오래전부터 또 우리가 얘기했던 화두인데, 이제는 그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거냐. 결국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문적 영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뭐 업무 보고도 한번 받아보고 함께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제처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국민과 대통령께 2026년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절실합니다. 교육은 AI 시대의 전략 자산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교육 여건은 불리해집니다. 학부모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도시로 향합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위협하고 잠재 성장률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AI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학교와 대학이 균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교육은 보편성을 추구하며 기회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의 배움터이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토론식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헌법교육 역량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과 독서교육의 강화로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에 전담 부서도 설치하겠습니다.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특화 생성형 인공지능인 K-교육 AI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AI 중점 학교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AI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AI 3강 도약을 위한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박사급 혁신 인재를 5년 반 만에 양성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와 대학이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역에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5급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를 만들고 지역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지역 주민이 함께 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복합시설을 학교와 결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이 확산되면 학교는 지역을 살리는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님의 돌봄 공백 걱정과 사교육비 부담은 덜겠습니다. 배움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학습 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시도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계선 지능과 심리 정서 문제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90%까지 높이고 2029년까지 특수학교 21개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도 회복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학생 심리 부검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 선생님을 위한 마음 돌봄 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의 개방을 확대하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입시 컨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계획을 국가교육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국민과 대통령님 앞에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회 핵심과 중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에 전문위원회 3개,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고 지난 2달간 대학 입학제도, 학교 공동체 회복 등 특별위원회 9개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부터 비밀 유지를 강조해온 지난 운영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논의 전 과정과 발언자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수기 공론화 업무와 교육과정 조사 분석 업무의 전담부서가 곧 신설됩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토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 산하기구의 논의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교차 점검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교육강국 도약을 위해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난제가 많지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중장기적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욱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계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두루 듣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AI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되 학교 현장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교육정책의 수기 조정 공론화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상시소통 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의 학생 청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에 걸맞은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제처도 마저 하고 오시죠. 사실은 이건 뭐 토론 대상이 아니어서. 예, 바쁘신 가운데도 법제처를 깍두기로 끼워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깍두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차린 밥상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 법제처는 건국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6개월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총 968개의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로 연내에 10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5건의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신설된 국정입법 상황실에서 국정과제 입법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55건의 주요 법안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재해, 건설재해, 공공의료, 의료 데이터 등 다수의 법적 이슈에 대해 소관부처에 법적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31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결정 선례 전면 공개 방침에 따라 각 부처의 1차 유권 해석과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5만여 건을 지난 11월 24일 국민들께 전면 공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입니다. 긴급 입법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부처 이견 등 지연 요인이 발생하면 법제처가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 혁신입니다. 법령정비 조직 체계화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던 각종 부담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법제처는 총 3,454개의 시행령들을 전수조사하여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입니다.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 거점 없이 적극 행정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의 혁신입니다. 일일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 정보 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 언어로 물으면 법령부터 판례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미래형 법령 정보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국 약 3만여 건의 해외 법령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하는 세계 법제정보센터입니다. 26년에는 로봇, 방산, 패션 분야, 해외 법률 및 규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자연어 검색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사회와 미래 세대의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신 결정례를 분석하여 합헌선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법령심사의 헌법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규제를 걷어낼 때는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할 때는 촘촘하게 법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테일에 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깍두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말이죠. 영어로 안 해도 그냥 우리말로 치면 스위스의 무슨 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AI가 뒤져가지고 스위스 말로 뒤져가지고 우리말을 스위스 말로 바꿔서 스위스 말을 찾아서 다시 우리말로 바꿔주고 이렇게까지 해줄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 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투입하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현장에서 요청하는 법령들을 원문하고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3만여 건의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위스에 예를 들면 법령을 수집해가지고 뭘 하거나 이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나라에도 이미 시스템이 있을 거고 국가 간 협업을 통해서 그 자료를 연결만 하면 뭐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인공지능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가능은 하긴 할 텐데, 의장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아세안권의 한 4개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법령정보 시스템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미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그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도 챗GPT로 한글로 치면은 다른 나라 자료도 다 참고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이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치면은 한글로 치면 다 그쪽 나라 자료 검색해가지고 다 법제처에서 직원들이 이제 사실은 그 외부만 그 챗GPT를 업무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니고 그냥 챗GPT에다가 치면 그거 나오네. 다른 나라 것도 다 뒤져가지고 한글로 다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좀 연구를 같이 해보시죠. 예. 그 외에 법제처에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 교육위원회를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미리 전문 자료로 좀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AI 보편 교육, AI는 예를 들면 한글처럼 네. 문자처럼 산수처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뭐 당연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로 네. 일상적 도구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시스템이나 기술 역량이야 뭐 다른 부처에서 발굴할 텐데 하여튼 교육부는 평생 교육도 그쪽에서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평생 교육 과정에서도 하여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이런 기본적인 역량은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정보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 나가고 그리고 AI 중점 학교라는 걸 두어서 지금의 수업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이미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의와 평가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그 대교육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인 학습, 성인 AI 학습 이게 이제 평생 학습의 네. 일환을 같이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업무 중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아무 때나 뭐 막 아무 장소에서나 막 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교육과 관계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자. 어쨌든 그런 거죠.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네. 그게 알겠는데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네. 이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 가지고 애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하자는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가 않아요. 네, 교원들은 매우 찬성하는데 일정한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점을 홍보하고, 명확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자기 익명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몰래 어디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지금 제재 처벌받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다라는 건데 저는 동의하는데 공감하는데 이걸 입법을 할지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거 충분히 납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위원회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과거의 논쟁 사안 중에 교육부 사무 중에 네, 초중고 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 지역의 그 교육감, 네, 교육자치기관, 교육감에게서 다 넘기는 게 어떠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을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교육청 뭐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하지만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의 기능은 일정하게 남아있다고 보고요. 재정이라든가 전체가 적어도 국가 전체의 방향을 정확하게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다만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부터 구체적 지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자치성, 자율성을 회방한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높아서 가능한 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권한을 학교 현장에 넘겨드림으로써. 근데 그 기능은 네. 교육위원회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지 뭐.
일반적인 방향이나 지침을 정하는 거는 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죠. 네. 교육위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제가 뭐 편싸움 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육관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좀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행하는 계획들이 장기적인 일관성을 가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국가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교육계획의 일관성과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그 역할이 약간의 규범성을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네. 그런 역할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우선급 선무이다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부 교육 전체의 어떤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 교육청이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관계는 좀 분명하게 뭐 이미 다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우리 국민 대중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나누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협력이 또 필요한 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할 일이 많죠. 네, 교육부가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의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기 요금 올라서 학교 재정에 꽤 타격이 있다고 그러대요. 네, 실제 부담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체 발전 시설을 좀 갖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실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네, 현재 전체 학교 한 20% 정도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쨌든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요한 사업 계획으로 넣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려면 학교 건물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는지 등등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네.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 요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하여튼 민주시민교육 문제는 이건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이게 무슨 편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이건 실제로 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다른 부처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한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성장 발전하는데 민주주의가 파괴된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민주시민교육은 하여튼 민주주의 교육, 헌법 교육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네. 교육 문제는 좀 각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외 한국어반 교육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에 뭐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학교, 한글 학교 이런 데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외교부나 이런 데 문화부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교육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길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 해외 일자리 사업과도 관계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어 순화 사용 있잖아요. 네. 그 멀쩡한 한글 놔두고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 사용하거나 특히 공공 영역에서 그러는 건 문제죠. 공공 영역이나
또는 방송 뭐 이런 데서 네. 외국말 쓰면 유식해 보이나요? 요즘도? 저도 국어 선생 출신이라 아, 그러세요? 네, 어쨌든 그 점도 좀 잘 챙겨주시고. 네, 꼭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부분입니다. 그 엉터리 국어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염두해 두고 대인배 그 배자가 놈자가 아니라 쌍놈 소리잖아요. 쌍놈. 예? 저작거리 에서 노는 그 건달을 배라고 하잖아요. 네, 예? 소인배, 시정작배 이런데 그 대인에다가 왜 배자를 붙이냐고. 훌륭한 나쁜 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아무도 지적해 주지도 않고 이게 문화부 소관이긴 한 것 같은데 한글 수나 같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제가 또 저기 특히 그 이렇게 문제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정말 귀에 거슬리는 그거는 좀 한번 어디에다 써붙이든지 한번 집단 공지라든지 해가지고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문화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언어 순화하고 있고 그런 중에는 또 특히 일본어의 잔재가 또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학교에서 실천하고 문화부에서는 매월 이렇게 그걸 잘한 공공기관에 시상도 하고 하면서 하고 네.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대중적으로 방송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네. 그 실수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네. 심지어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최소한의 교양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좀 순방을 다녀보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외국 다녀오신 대로 특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가는 나라마다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제 선망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 발전했을까? 그러면서 들여다본 최종 결론은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나라가 교육을 열심히 해서 뭐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대한민국 대학교에 그 분교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을 설치를 해주든지 뭐 그런 요구가 참 많았어요. 교육부에서 이건 뭐 외교부가 물론 막인할 텐데 교육부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이게 대학들한테 뭐 어쩌면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수익이 안 나더라도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데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정적으로 약간 도와줘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 텐데. 네. 함께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 대사님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실제로 와서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 관해서 어떤 교류가 가능할지 논의해 보거나 뭐 MOU 체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우리 외교부나 여러 부처들과 직접 네. 상의를 하면서 길을 열어가면 그러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아서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네. 젊은이들이 외국 경험도 하고 가르침 있는 그런 그 일자리까지는 네, 못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이거 수능 있잖아요, 수능. 네. 요새는 의외로 거기에 뭐 사회적 논쟁이 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등급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등급제를 하는 거죠. 네. 예, 점수로 너무 세부적으로 줄은 세우지 않고 등급별로 블록 묶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른 나라에 추첨하는 나라도 있죠. 입학생 선발을 추첨으로 뽑기 해가지고 물론 일정한 자기가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제는 점수제와 추첨제의 중간쯤 되는 거죠. 블록으로 묶은 그 내에서는 거의 추첨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록 단위로는 경쟁을 하는 거고 순위가 있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입시 제도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시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 과열 경쟁,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그 자체가 대책은 되지 못하고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지금 이제 그 애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대학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것은 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네. 국민적인 합의를 좀 짧게 만들어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어제 뭐 이렇게 다 채우러 내셨으니까. 예. 그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는 데에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결국은 강요하는 꼴이 됐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 이게 실제 진짜 능력인데 네.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 시키면 0.5초 내에 다 해결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죠.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절대로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딱 고르는 걸로. 대통령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되고 있고요. 어떻게? 선논술형 평가. 선호 논술? 서술 논술형 평가. 서술 논술. 네, 그 줄여서 선논술형 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부산말 안 쓰면서 하시면 네. 쉽게 알아들어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도입하자 그러는데 일단 내신이 좀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면은 이제 평가의 그 이른바 객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그 의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은 AI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고 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 혁신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적성을 판단할 때 사실은 지금 아무리 상담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거의 주먹구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학 가서 아주 고생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AI 그다음에 자신의 자율적 수업이라든지 그 활동을 전부 종합해서 진로적성을 판정해주는 AI를 도입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유형이 결국은 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네.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뭐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좀 저는 최종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들이 서울대부터 쭉 전국에 있잖아요. 근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서울대는 1인당 예산이 뭐 6천 몇백만 원이고 저 지방대는 2천만 원 초반대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연구 용역 계산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데는 연구 용역을 많이 받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다 예산이라서 1인당 계산할 때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빼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 재정으로 각 대학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온갖 명목으로 재정으로 경쟁 없이 예를 들면 연구 뭐 경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재정으로 임의로 배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편차가? 자료 없어요. 그냥 총량만 있어요?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법인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7천억 정도 7천억이요? 됩니다. 그럼 학생 나누기 해보면 딱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다른 학교들은 연구 용역비를 빼면 그거보다 훨씬 연구 용역비를 빼면은 아까 3배 차이 나는데 그 실제로 그런 운영비나 경상비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지금 얼마나 차이 나요? 어느 정도예요? 연구 용역 예산 빼고 그냥 경쟁에 의한 연구 용역 빼고 그냥 배분하는 거. 그 아는 실무 혹시 국장님도가 답변을 주시면. 네, 상관없어요. 네, 누가 해도. 지역인재 정책관 윤소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차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서울대는 1인당 얼마, 네. 저기 제일 낮은 지방대는 얼마. 지금 1조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놓은 게는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비의 차이 자체가 서울대는 한 1조 정도 되고요. 연구 용역비까지 네, 해서.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로 자체 수입을 잡는 게 1조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 거점 공립대들은 대학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R&D를 수주하는 실적은 아니, 그러니까 네. 자꾸 제가 그만두고 네. 경쟁에 의해서 저기 여기는 유능하고 뭐 저 기획을 잘하니까 많이 받는 그 경쟁에 의한 용역은 빼고 네. 그게 많을 거는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 빼고 그냥 배분하는 배분하는 예산 이게 어느 그 저기 비슷하냐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7,200억 정도 서울대가 되고 거점대는 2,980억입니다. 근데 학생 수 차이는 얼마나 나요 그러면? 학생 수는 대체로 그 서울대학교의 학생 수가 29,000명이고요. 지방은 네, 지방은 평균적으로 21,000명입니다. 한 학교가? 네, 큰 21,000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니까 네. 지원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두 배 정도 되죠. 네, 2,900억과 네, 학생 수는 2배가 아니라 한 20% 정도 많은 수준이니까 네, 그 서울대에다가 그 일방적 재정 지원 그러니까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요 엄지 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 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아니, 과감하게 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유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는 조금 약간 그 과감한 어떤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출연연에서 PBS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지금 법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 거천국립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주고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립대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학생 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네. 그거 돼야 한 20% 정도 더 많은 수준인데 서울대가 다른 지방에 있는 국립대보다 네. 지원하는 금액은 용역 경쟁에 의해서 따는 용역 빼고 네. 지원받는 금액이 그 서울대는 7천억, 저 지방은 2천억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냥.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대통령님 공부 잘하니까, 힘 세니까, 서울이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 차이가 원래 있던 차이가 계속 누적돼 온 데다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하고요.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당국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따로 편성하고 시설비 따로 편성하고 그거를 여기 통으로 줬고 저기는 항목을 나눠서 찢어 줬는데. 근데 이제 이 대학들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39개나 되는 국립대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전체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을 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저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몰빵했잖아요. 여자들은 저 식모하고 네. 밑에 동생들 학교 안 가고 저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똥 푸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자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뭐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계속 더 대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얼마나 늘렸어요? 물론 제 내년에- 책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4년 재정당국하고 좀 협의하기는 앞으로 4년 동안 4조를 늘린다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단 9개 거점 국립대에는 8,755억 이 편성이 됐는데요. 나눠 갖는 거잖아요. 편성이 됐는데 그게 다 늘어난 건 아니고 한 4,7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린다고 늘렸지만 그 아직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대가 예를 들면 동문들도 튼튼하고 해서 뭐 외국에서 장학금 재원도 많이 받아오고 연구 용역도 많이 따오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나눠 지원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는 정말로 뭐 지방대학 누가 하겠어요? 물론 뭐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좀 진정으로 공정한 거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늘린 예산을 저희 나름으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까 네, 지방을 최대한 늘려갑시다. 네. 지방대를. 고등교육 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등교육 전체의 파이를 늘려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빨리 경제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 하여튼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대통령님께서 가장 강조해 주셨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네.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들이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네. 하자는 걸 열심히 교육부에서도 하겠습니다. 그 요새는 저런 얘기는 안 하나요? 저때 한참 정치적 논쟁거리였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지방으로 옮기자. 요새는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굉장히 무리한 얘기인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역에 서울대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한때는. 네. 자, 이제는 산학기관들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장학재단 어디 이사장님이세요? 뭐 장학재단은 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가 꽤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죠? 예, 1.7% 조금 주고 있습니다. 1.7%로 1.7%. 예. 졸업 후에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요새는 면제해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죠. 예. 대상도 좀 늘리고 있고. 예. 네. 교육비, 학비 때문에 빚쟁이 돼가지고 신용불량 되지는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누가 나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그 직함이 뭔지, 예. 성함이 뭔지도 얘기하십시오.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입니다. 직무대행이에요. 예. 여기도 결혼된 모양이죠, 원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177명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 의외로 인원수는 많지 않네요. 예, 저희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2008년에 설립된 이후로 꾸준히 늘려온 수입니다. 평생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인데 내가 지금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들 보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애게 이런 생각이 드네. 교육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평생교육 자체 예산이 교육부 1% 안 되죠? 1%쯤 됩니까? 예산이 569억밖에 안 된다고? 예, 안 됩니다. 네. 대략 1% 정도. 569억이네. 전체 다. 네. 하여튼 좀 평생교육도 사실 많이 키워야 될 영역인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누구 나오셨어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 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일본, 중국의 독도주권 수호 국제학술교류 협력. 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환빠 논쟁이라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당군
환단국이 예.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제 제야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건지 역사적 문헌에 있는 게를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죠.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물론 모든 게 뭐 다 정확하고 이거는 맞고 틀리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소위 제야 사학자들하고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 좋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약간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도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하여튼 이게 쉬운 의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의 근본적인 입장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렇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누가 나오셨어요? 예, 사학연공단 이사장 송화중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뭐 고마울 건 없고. 네, 그래요. 서울대학교 병원. 네, 서울대병원장 김영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분당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시설의 일부예요? 거의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인사권하고 경영만 독립돼 있고 같은 인사와 경영이 독립돼 있어요. 법인 안에서 네,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다. 인사와 경영이 독립돼 있으면 뭐 실질적으로 독립이. 그런 회계가 독립돼 있잖아요. 회계만 독립돼 있습니다. 아니 회계, 인사, 경영이 다 독립돼 있다는 얘기인데 뭐 들어보니까. 인사는 병원장 인사권은 서울대병원장한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관계가 좀 이상하다보다는 약간 특이해 보여서. 알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어디? 여기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전번역원은 번역할 고전이 많아요? 예,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걸 새롭게? 했던 것은 한 30년 전에 했던 것을 일부분 하고 있고 했던 걸 다시 하는 것도 하고 대부분 재번역이 한 30년 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일성록이라든지 일성록은 뭐예요? 일성록이라는 거는 그 왕이 하루에 스스로 3번 자기를 반성한다면서 일기장 같은 거예요? 모든 기록을 다 해놓은 것을 일성록. 그 조선 왕조 거예요? 조선 후기에. 어쨌든 이런 것도 하고. 가장 많은 게 성정원 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있었던 모든 이 기록을 다 해놓은 겁니다. 102명이 계신데 연구원들이군요, 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통역 번역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해외에 알리는. 예, 현대 문학을 번역하는 예, 기관이 그건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 그거는 이 문화관광부 문광부 사업에. 예, 예.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학술정보원.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여기는 하는 일이 많네요. 대표적인 것은 유초중고 교육행정 시스템, 교육정보 시스템, 그 재정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뭐라더라? 뭐 나이스라든가? 나이스라고 합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그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용자가 교원이 50만 명이고요. 학생은 550만, 보호자도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스라는 아니 그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고 말이군요. 네, 교무행정 뭐 그 성적표 관리 이런 게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 네, 한국보육진흥원장 조용남입니다. 아, 네. 보육진흥원은 영유아 정책 허브기관. 네. 한국사학진흥재단 어디 계세요? 네. 네, 이사장 이하원입니다. 네. 사립학교 자금 융자, 기숙사 건립 사업. 네. 사립학교의 자금 융자 사업 뭐 이런 건 안 해요? 청산. 네, 교육환경 개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금으로 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네네, 사학진흥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와요? 국가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빌려요? 네, 빌려서 융자하고 그걸 아주 저리로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국가 재정에서 빌려줘요? 그거 좀 이상한데? 그 LH나 뭐 이런 데서 빌리고 있습니다. 빌려서 융자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하고 아주 저리로 일반 시중보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만 얘기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읽어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재원이 원천적으로 어디서 나오나 싶어서 계속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예산은 기금이 5,650억이 들어오고 위탁, 국고 위탁과 출연금이 223억인데 네. 이거를 매년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출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나 이 돈이 이 원천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디인지 기금에서 오는 건 써놔서 알고 네. 그 기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국가 예산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면은 그걸 저희들이 기금으로 넣고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그렇게. 국가 예산으로 5천억씩이나 매년 요 사학 기금에다 준다고요? 네. 정치지장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연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짜 그거 맞아요? 국가 재정으로 이 사학진흥재단에다 매년 5천억씩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국고에서는 아니고요. 그 LH나 이런 데서 기금을 융자를 해서 그거를 일단 사학에다가 융자를 아주 저리로 하고 다시 그거를 회수를 해서 상환을 받아서 다시 납부하고 그렇게. 근데 지출하면 지출에 그러면 상환하는. 네, 상환하는 항목은 어디 있어요? 이게 세입 예산만 써놓은 거예요? 네. 지출 항목이 정부 내부 지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금에서 공자기금하고 의자 또는 굉장히 저리로 장기 빌려준다고요? 예, 빌려주고 네.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부 갚고 뭐 그런 방식. 예, 그런 공자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금 융자 사업은 빌린 돈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아서 다 갚고 내 이해가 되는데 무슨 기숙사 건립 사업이니 뭐 이런 거 하려면 실제로 지출돼 버리는 거지 없잖아요. 예, 그걸 공자기금에서 빌려서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런 기관에다 융자를 해주고 그걸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다시 상환을 받아서. 그냥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네. 빌려줘서 상환받고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기금 사업으로는 네. 그렇게 하고. 국고는 또 다른 사업을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공자기금이 뭐예요?
공적자금관리기금입니다. 네네. 공적자금관리기금이라고요. 정부에 있는 수십 개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한 군데로 뭐 하는 모아서 관리하는 이렇게 조정하는 통합기금입니다. 그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저 정확한 규모인데 아마 대충 그냥 뭐 수십조 돼요. 예. 연간. 예. 거기가 통합기금입니다. 이렇게 기금의 여유분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예, 그렇습니다. 에서 사학연금 기금으로 네. 빌려주면 사학진흥을 빌려주면 여기서 또 여기다 빌려주고 여기서 네. 또 그래서 각 학교에다 빌려주고. 그게 왜냐하면 공립대는 국고로 나가지만은 사립대는 그런 기능이 없기 왜냐하면 필요 안 하고요. 그냥 어디서 오는 돈인가.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누가 오셨습니까?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연 원장입니다. 원장이? 네. 이게 지금 운중동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네. 이제 병원들이 쭉 있나? 원주 치과대병원 뭐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원주 치과대병원.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병원들은 안 오겠죠. 강원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 병원들. 이 병원을 지금 복지부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입니다. 법사위까지 지금 통과됐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병원. 근데 여기에 교수들은 반대하고 다른 종사자들은 찬성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넘길 겁니까? 국립대병원은 하나의 법으로 돼 있고요. 서울대병원도 또 다른 별도의 법으로 돼 있어서 네. 일단 국립대병원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법은 왜 안 해요? 국립대병원, 그러니까 지역 의료를 우선 강화해야 되니까 국립대병원 먼저 했고요. 저항이 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항이 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서울대병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수도권에 있고요. 서울대병원은.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연구 기능이 지금 더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국립대병원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 있는 국립대병원은 기본적으로 다 복지부로 넘기는데 일단 서울대병원을 빼놨다. 하나만 빼놨어요? 다른 것도 빼놨어요? 네,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 치과병원입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네. 치과병원도 연구를 많이 해서 빼놨어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대 치과병원도 별도 법이 있어서 일단 네. 제가 한마디 서울대병원장으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서울대병원장 난처하긴 한데요. 저희가 난처할 건 없어요. 그냥 교육하고 연구 기능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설치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교수진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의사과학자를 그리고 제대로 된 필수 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또 연구 기능도 많아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의료 소버린 AI 지금 작업을 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의료 데이터들이 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밖으로 국외로 반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소버린 AI가 가장 적합하고 또 의료 부분에서 AI를 사용하려면 챗GPT 같은 그런 외산이나 상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고 국가고시 96.4점 받아서 챗GPT 5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많기 때문에 고려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곁다리로 언급해서 지나가는 길 한번 한 거죠? 알았습니다. 네. 뭐 다 사정이 있겠죠. 국가교육위원회는 뭐 특별히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리님부터 먼저 혹시 추가할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학교 얘기라서요. 그 평생학습 아까 말씀 나왔는데 예산이 1%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 더 중요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평생학습 관련한 실제 예산은 고용노동부에 쓸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칸막이를 갖고 이러저러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평생학습에 대한 거 그 고용노동부에서 인문학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풀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쪽을 상당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아는데 이제는 이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전 됐다고 봅니다. 노동교육으로 넘긴다고요? 아니 거기에 실제로는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건 주로 노동교육에 집중된 거 아니에요? 그게 온 국민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주안점이 뭐 노동전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직업을 구하거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통상 직업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상당히 열려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AI 평생교육 시대에 한번 이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조금 이렇게 서로 문을 열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한번 주제를 잡고 이 부처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정치기본권을 취지를 달리하면 방과후 의사표현 보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라고 하니까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조금 지혜롭게 프레임과 제목부터 좀 정치적이지 않게 좀 접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고요.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기사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K대학이라 그래가지고요. 무슨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대학 가는 거 설명을 하는데 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조금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국가교육위원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적 교육 과제 네. 이건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토론을 하는 걸 기획을 해서 네. 차근차근하게 좀 몇 가지 이슈를 잡고 진행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좀 기획해서 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공유를 한 뒤에 정해서 온 국민이 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법제처요. 사실 이게 정말 총리실에서 이런저런 걸 할 때 필요해서 보니까 법률 전문가가 어떤 걸 할 때 하는 그런 인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정부 부처의 대부분 법령할 때만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원래 하기로 하신 법적 컨설팅을 해줘야 법적 자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요. 선제적으로 범부처 법적 자문을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할 테니까 이제는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저희가 제안을 하면은 지금 법제처 인력이 230명입니다. 50개 전부 중앙부처의 법령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내용 자체까지 그리고 현장의 내용까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현재 지금 그 올해만 파견된 인원이 법제 인력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계 상황인데 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자문을 제대로 수시로 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에서 한 50명만 더 충원이 되면은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하나 내보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려다 까먹은 건데 그 교육감 하시다가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입지가 바뀌셨잖아요. 지금 교육교부금? 네네. 교육교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가지고 사실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갈등이 있죠.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여의도가 문제인 거예요? 네? 여의도에서 입법으로 지금 일부 지방교육청으로 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인가? 네네. 그거를 일부를 교육부의 일반 회계 또는 대학 계정으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일부 지금 하고 있고. 네, 극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교육부 그 예산의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에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 요구되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다양한 지출이 줄어들기가 쉽지 않다. 근데 새로운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투자할 곳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가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손대기보다는 고등교육 그 재정 교부금을 새롭게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예산 당국이 그러니까 다른 부처하고 예산 당국 웃으시잖아요 지금. 그 정체성을 교육감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니고. 마침 우리 교육감 협의회 회장님도 마침 오셨는데요. 회장 강은입니다. 물론 지방교육 재정에 대해서 저희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무조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고등 평생 교육 재정에 저희가 일부 재정을 이관해서 5년 그 전에 한시법이 지금 다시 연장된 상황입니다. 3년간 하기로 했나요? 5년간 연장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네.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럼 1년에 1조 5천억인가요? 네, 1조 5천억 혹은 2조 정도를 대학 교육 계정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고등 평생 교육 재정으로 이관되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된 이미 5년간 하는 걸로 결정돼 버렸군요. 예.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이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학생 수는 학교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현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실제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 정도로 저희 교육감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교원 정원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좀 순환이 되고 있지만 좀 요약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0, 50대에 집중되어 있는 교원들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대 교원을 지금 급격하게 줄여서 뽑는다면 미래 100년 대계에서 교원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다. 지금 있는 얘기죠. 뭐 그렇겠죠. 자, 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총리님 말고 다른 분 하실 말씀은 가급적인 대통령실은 자중하면 좋겠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하시고 싶었던 얘기, 못한 얘기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총장 양호봉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고등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방대 육성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증액된 여기 4,700억인데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만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특히 연구나 AI 중점대 이런 데를 9개 거점대 중에 3개만 좀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수도권에 또 지역이 차별도 받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또 사실 차별 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확대해서 3개 말고 한 반절 정도 내년에 가고 반절 정도는 27년에 가는 쪽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걸 쭉 펴버리면 거의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재정이 그걸 다 하긴 어려워서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하시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엉터리 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해서 이 대인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소인배에 서당되는 거지 대인배 있을 수 없는 왜 소인배의 반대말이 대인인데 배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네, 그 정도 심각한 상황. 그래가지고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 한자 교육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조갑재 대표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예. 한자 병용 병기. 예. 근데 지금은 참 그 한글 배우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 글자 막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그 한문 강제로 가르치라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한문을 좀 배우면 우리 국어가 정말 그 좋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아니 1800자만 배워도, 네, 아니 1000자문만 좀 배워놔도 그렇습니다. 대개의 단어들의 그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할 텐데 예.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그런데 됩니다. 그걸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엄청난 큰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도 고민거리긴 해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죠? 예. 고전을 번역하시다 보니 그 생각이 드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짧게. 여기 또 있대요. 여기 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네. 마지막에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 회장입니다. 뭔 대학? 전문대학 그런 교육협의 것도 있군요. 네네, 네. 직업교육을 하는 네, 고등직업교육 기관입니다. 현재 그 129개 대학이 이제 회원 교육이 있고요. 네. 과거 한 4, 5년 전까지는 주로 학령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네. 입학을 했다면은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생 직업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하셨는데 성인 학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 그래요? 또 저는 학교가 소재한 곳이 부산인데요.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체 인력이 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과거처럼 공부하고 돌아가는 유학이 아니고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그러한 유학이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유학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비자 문제라든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생직업 교육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님도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 재원 자체가 사실 교육부 재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중장년층의 제2의 어떤 취업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교육을 복지로 이제는 좀 여겨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네, 또 있으세요? 우리 교육부 장관님은 좀 이따 하시고. 없는 모양이 말씀하십시오. 네, 이 자리가 국민께 보고 드리는 자리라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은 그냥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선생님들을 믿어주고 학교를 믿어주고 믿으면서 변화를 기다려주시면 네.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신뢰인데요.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교육은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들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또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행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를 좀 건강하게 네.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교육위원장님, 법제처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매우 엄숙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제가 좀 편하시라고 장난 좀 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